안녕하세요. 이면우입니다. 오늘의 수업은요. 옆에 사진 보이나요? 옷차림은 후줄근하지만 도끼 서린 눈은 그 어떤 군사보다도 강렬합니다. 바로 일제에 맞선 의로운 병사들, 의병인데요. 몇 년 전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당시 의병들을 다루어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의병들이 바로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점검 한번 해봐야겠죠. 숨어있는 역사적 단어는 6개입니다. 시간은 5초를 줄 테니 빠르게 찾아보세요. 환영합니다. 더블킬, 트리플킬, 쿼드라킬, 펜타킬. 당신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역사적 단어는 러일전쟁, 시일야 방성대국, 한일신협약, 일산의약, 헤이그, 민영환이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교과서 또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1. 항일의병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일제의 침략에 맞선 의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마냥 당하기만 했던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본에 투쟁하였는지 의병과 의거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항일의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화면 구성이 좀 색다르죠? 여러분들이 너무 초록색 칠판만 보면 좀 심심할까봐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병의 명칭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을미사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보개혁 부분에서 좀 배웠을 텐데요. 그래도 복습 겸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해 땅 일부인 요동반도를 차지하려 하자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이 이를 막습니다. 이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친해지자는 친러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는 부정부패로 인해 조선의 몰락을 이끈 민치 일족이죠. 황후라는 것은 고종 황제의 아내이자 대한제국의 국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권력 보존에만 신경 썼을 뿐 열강의 침략으로 인한 백성들의 아픔은 어루만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위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오늘날까지 대중들로부터 이미지가 좋은 역사적 인물인데요. 이유는 이 드라마 덕분입니다. 내가 조선의 일본인의 칼날 앞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일본은 대한제국 내에 친러파가 등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핵심 인물인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는 국제적 범죄이자 대한제국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죠. 명성황후가 좋은 인물이든 나쁜 인물이든 일본의 이 행위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단발령은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상투를 잘라 서양식 머리 스타일을 만들자는 건데요. 빠르게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취지였는데 뭐든 강제로 하면 반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강제로 머리를 밀려본 적이 있나요? 나 땐 말이야 앞머리부터 정수리까지 그냥 바리깡으로 그대로 밀려버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 먼 옛날은 아니에요. 아무튼 상투는 결혼한 남자가 합니다. 이는 어른 남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고 있죠.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신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발령은 양반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머리카락도 부모가 물려준 신처의 일부인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느냐? 우리는 자를 수 없다 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상투는 정수리 부분을 수술치고요. 바로 여기에. 그리고 상투를 묶습니다. 그래야 이 상투 부분이 붕 뜨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좀 잘라요. 그리고 이 정수리 부분을 잘라줘야만 상투를 틀었을 때 통풍이 잘 되고 열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이 주도하였는데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이 해산을 권유하자 대부분의 의병들은 해산합니다. 신분을 중시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양반들이기에 왕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을사의병의 계기는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은 지난 시간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열심히 배웠죠. 이 을사의병의 특징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발생했던 을미의병은 양반들이 주력 부대였다면 이번 을사의병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들, 평면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의병장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평민 출신의 신돌석 장군입니다. 사진만 봐도 진짜 싸움 잘해 보이죠?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입니다. 신돌석 장군은 18살의 나이에 을미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신분이 양반이 아니라 평민이었지만 타고난 힘과 전술 덕분에 의병장에 추대됩니다. 강원도에서 경북지방을 다니며 수많은 일본군을 박살내는데요. 이미지만 봤을 때에는 이렇게 싸웠을 것 같지만 게릴라 전법으로 치고 빠지는 뛰어난 전법을 사용한 장군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일본군을 박살내다 보니 일본군은 신돌석 장군의 가족까지 이용하여 일명 신돌석 생포작전까지 감행하였지만 그래도 신돌석 장군은 일본군의 포위망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가족은 안전한 곳으로 숨겨두고요. 하지만 계속된 전쟁은 의병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신돌석이 이끄는 의병 부대 역시 점차 부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까지는 아니고 신돌석의 외가 육촌인 김상렬은 현상금에 눈이 멀어 신돌석 장군에게 술에다가 독을 타서 먹인 뒤 살해합니다. 당시 장군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죠. 세 번째로는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의 계기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일제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러면 군대에 있던 군인들은 직장을 잃었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네, 의병에 가담합니다. 이 군인이 합류한 덕분에 아무래도 군인들이니까 훨씬 총을 잘 쏘고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겠죠. 의병들의 전투력이 강화됩니다. 전국에 있던 의병들은 하나로 합쳐질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13도 연합 의병인데요. 이인영이 총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을 공격하여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왜냐면 이인영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데요. 이인영은 불효면 불충이라 하여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서 총대장 자리를 내어놓고 고향으로 떠나버립니다. 총대장 자리를 잃은 의병들은 결국에는 흐지부지해서 해산하게 되죠. 불효면 불충이라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효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병의 무서움을 깨달은 일본은 이제 이 의병들에 대해서 대규모 탄압을 펼치게 되는데요. 더 이상 한반도 내에서 의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의병들은 만주나 간도 또는 연해주, 국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항일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나철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였고요. 전명훈, 장인환 이 두 사람은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이 내용들은 앞선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재명이란 사람은 이완용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이완용에 대한 잠깐의 만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이재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혹시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아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의사는 아니고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의사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의사는 무력 항쟁을 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재명, 안중근이 있고요. 열사는 죽음으로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민영환, 이준 등이 있겠죠. 이재명은 처음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평양에 왔을 때 그를 죽이려 했지만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이 옆에 있었고 예기치 못한 인명피해가 있을까봐 안창호가 말립니다. 그 해에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으로부터 암살당하자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을 암살하기로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2살입니다. 이완용을 권총으로 죽이려 하자 그의 부인이 말리는데요. 왜 말렸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많이 컸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 이재명의 부인도 나중에는 독립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의사는 계집이 나라 일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며 면박을 줍니다. 일종의 부부싸움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권총이 격발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구 선생은 웬 젊은이가 혈기에 넘쳐서 부부싸움 중에 권총을 쐈구나 하여 아직 마음 수양이 덜 되었으니 마음 수양을 하라며 권총을 가져갑니다.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리라 생각은 못했던 거죠. 나중에 이재명은 단도를 챙겨서 이완용이 탄 마차를 습격합니다. 이완용을 칼로 찌르지만 죽이는 데는 실패해요. 당시 최신 외과 수술로 인해 이완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구 선생은 내가 괜히 간섭을 하여 일을 그르쳤구나 하며 후회를 합니다. 한편 이재명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서도 패기 넘치는 애국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어서도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일본을 멸망시키고 말겠다라고 외칩니다. 그의 용기 있고 의로운 정신이 수십만 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수천만 명으로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과제에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들을 쓰고 있는데요. 너무나 양이 적습니다. 어떤 학생이 와 선생님 편집 실력이 많이 늦었네요 라고 얘기하던데 여러분들이 쓰는 글의 양은 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글의 양을 많이 써주고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을 써준다면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부 광석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0대 시절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습니다. 도마는 토마스를 뜻합니다.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의병활동에도 가담하는 등 국권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31살, 운명의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의 평화를 꿈꿨던 분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개의 나라의 관계가 대등한 국가관계로 보면서 이웃나라에 대한 침략과 영토 확장을 비판하고 평화적 공존을 주장한 것입니다. 세 나라가 공동의 은행을 만들어 공용화폐를 발행하고 함께 경제적으로 공존한다는 내용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지만 마치 지금의 유럽연합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평화를 넘어 동양의 평화를 희망했던 그를 의사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 정말 영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를 끝까지 흉악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본이 낸 신문에는 가족을 버린 냉혈한으로서 이미지를 조작합니다. 일본 헌병들이 안중근 의사를 둘러싸고 그를 신문하지만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15가지 이유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가 32살이 되던 1910년 일본의 사형 선고로 인해 3월 26일 순국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중근의 유해가 한국인들이 정신적으로 뭉칠 수 있는 여건이 될까봐 그의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리순 감옥 인근에 몰래 묻어버립니다. 안중근 의사를 단순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의 숭고한 정신을 왜곡하려 했지만 우리는 그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린 두 칸반 떨어져 있었다. 어떤 자세였는가? 서 있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속고 있는 일본인을 위하여,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